자, 강의 노트, 판서 노트 18페이지 펴봐. 자, 그리고 기본서 교재는 58쪽 고소효력, 고소 불가분 원칙. 뭐 모르는 말이 막 쏟아져요. 고소 불가분 원칙. 고소의 효력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야. 불가분, 나눠지지 않는다 얘기인데, 한 사건의 일부만 고소하더라도 한 사건 전부 다 고소된 걸로 치고, 공범이 여러 공범이 있는데 공범 중에 한 놈만 고소하면 다른 공범도 다 고소된 걸로 친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 고소 불가능 원칙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먼저 설명할게요. 대원칙. 어디 갖다 놨어? 그걸 강의 노트에 써놨어요. 강의 노트에 요 그림이 있어요. 고소 불가분 원칙하고 그 위에 상위 원칙. 이건 우리의 상식하고 거의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집안 8천이 아니지, 그 몇천 중에, 집안 혈족 중에 아무 개가, 모반을 했다, 반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집안 다 죽었지, 그지? 그래서,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처벌받기도 하고 그랬고, 우리나라 80년대까지 뭐, 70년대까지 집안 사람 중에 누가 하나 북한을 넘어갔다 빨갱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그냥 뭐 공무원은 아예 안 되고, 그지? 그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잘못한 그 사람만 처벌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단체 책임, 전체 책임은 지지 않는 걸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C라는 세 놈이서 모의를 해가지고, 뭐 좀 더 범죄자 같이 생겼네. 인터넷에 적당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렸는데, 모의를 해서 농협을 틀었어요. 농협 강도를 공모해서 농협을 틀었어. 그러면 ABC 세 놈이 농협 강도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이거는 신문기사에야 농협 강도 사건이라고 한 사건을 하겠지만,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상으로는 이거는 한 개 사건이 아니고 세 개의 사건이 돼요. A의 강도 사건, B의 강도 사건, C의 강도 사건,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돼버려. 그래서 A, B, C 따로 치고 합니다. A, B, C가 별개의 사건이고요. 형사소송상 관련 사건일 뿐이죠. 이 세 명이 동시에 같이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 기소해도 되고요. 검사가 전략적으로 뭐 얘만 기소하고 얘는 기소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소유예를 봐줄 수 있고, 요놈만 처벌해, 요놈만 처벌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에요. 이런 것을 주관적 가분이라고 그럽니다. 주관적 가분. 주관이란 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관. 왜냐하면 주관이 한자로 쓰면 주인된 입장에서 보다 이거잖아. 주관. 약자로 쓰면 주인된 입장에서 본다 이거죠. 반대말이 객관이지, 그지? 객관. 주인된 입장에서 본다는 거고, 손님의 입장에서, 객체의 입장에서 본다. 객관이죠. 사람마다 주관이 다 있지, 그지? 있으니까 이 주관이라고 할 때 주관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되고, 형법에서는 사람의 내심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이죠. 그 사람의 내심. 그래서 뭐 아마 했을지 모르겠는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배웠어? 구성요건 요소로 해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뭐야? 사람의 내심, 고의, 목적, 과실 이런 것들, 그지? 동기 뭐 이런 것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행위 주체, 행위와 결과 발생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객관 그럼 결과를 말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건. 그래서 주관적 가분, 인적 가분인데, 형사소송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을 각각 따로따로 취고한다고, 한꺼번에 똑같이 취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농협 강도 자백했다고 B하고 C하고 다
짜고 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A만 자백하는 것이 되지 B, C 자백한 것으로 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B만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 쓰겠습니다라고 증거 동의해주면 증거 동의는 B만 증거 동의한 것이 되지 A, C는 증거 동의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별개가 됩니다. 인적 가분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 불가분, 물적 가분은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더블백이야, 더블백. 그래서 C의 강도 사건인데 검사가 이게 1억짜리 강도, 뭐 농민터는 1억밖에 못하나? 한 10억짜리 강도로 쳤는데 10억 중에 요 1천만 원 절도라고 1억 강도였는데 1천만 원 절도라고 요렇게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억짜리 강도였다는 게 밝혀지면 이 사건 전부 다가 기소된 걸로 돼요. 한 보따리에 쌓여진 것은 한 묶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적 불가분이라고 해. 가분이란 말이 가가 한자로 쓰면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던데 참. 가분이란 말이 가능할까 나눌 분이에요.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에 불자가 들어가면 아닐 불자가 들어가면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 그지? 불가능하다.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사람의 몸을 나눌 수 있어? 안 되지, 그지? 근데 사건도 한 개의 사건은 이 책이 한 권은 묶여져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나눠버리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책은 조금 문제를 빼서 얇았는데 어떤 친구를 보면 책을 나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아주 안 좋아요. 형법도 총론 강론 두 권을 보통 나눠 놓잖아. 근데 붙여 놓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다가 막히면 빨리 찾아봐야 되거든. 총론 보다가 강론 막히면 빨리 보고 강론 보다 총론 막히면 총론 빨리 찾아가.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눌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한계 사건은 나누지 않는다고 한 묶음으로 같은 취급을 해줘요. 형사소송에서. 그래서 주관적인 가분인 이유는 사람마다 따로따로 취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따로 취급하는데 그것은 개인 책임 원리, 과실 책임의 hợp法상의 원리가 들어왔다는 거고 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리가 형사소송에 이제 관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은 따로 다릅니다. 그게 원칙이야. 예외는 있긴 있어요. 예외는 뭐 공소시효가 예사로 기소하면 이놈도 공소시효 정지된다는 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만 원칙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원칙만. 객관적 불가분인 이유는 한 개 사건은 한 개의 단위, 한 개의 묶음,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개 사건 일부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고 검사가 10억짜리 강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 절도로 기소를 하면 법원 판사는 뭐만 재판해야 돼? 10억 강도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아니면 검사가 기소한 1천만 원 이것만 절도하고 재판하고 말아야 돼? 1천만 원 절도로 재판하고 말아야 되죠. 왜? 무슨 원리 때문에? 첫날에 했잖아.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에. 과한 것만 검사가 과하는 것만 법원 판사가 재판할 수 있지. 강간 저질렀는데 검사가 폭행으로만 기소하면 폭행으로만 재판하고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강간 사건 전부 다가 다 기소된 걸로 치긴 친단 말이야. 치되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가 공소장에 기소해서 심판을 구한 그것만 할 수 있었다 뿐이고 그래서 나중에 검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10억짜리 강도로 바꾸고 싶으면 공소장 바꾸면 됩니다. 다 기소된 걸로 되니까 공소장 바꾸면 처벌하게 돼요. 이게 형사소송의 대원리입니다. 대원리. 이게 끝까지 관철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객관적 불가분은 끝까지 관철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사건에 한해서만 구속영장 효력이 미쳐요. 농력 강도 사건이고 또 보니까 또 다른 데서 어디 뭐 강간한 사건이 밝혀졌어 이놈이. 그러면 그건 별개의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해야 돼. 지금 MB 좀 각하 난리 났어 지금. 큰일 났어. 부들부들 떨고 뭐 안만 막아도 이게 참 오랫동안 한 8년 동안 방어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되지.
왜냐하니까 어디서 뾰루게 나기 시작했니까 국정원 그 특별활동비, 특활비가 있어요. 이거는 뭐 대북 자금이죠. 대북 자금인데 이걸 특활비를 지들이 써버렸잖아.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렸잖아. 여기서부터 꼬투리에 잡혀 시작해가지고 요거 수사하면서 이제 MB한테 상납했냐 안 했냐, 원세훈이 국정원장 원세훈이 개인적으로 썼냐 안 썼냐 이거 조사가 쭉 들어갔는데 영포 빌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걸로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 했더니만은 엉뚱한 게 터졌어. 엉뚱한 게. 청와대에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뭐 다서 자료하고 이런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무리 MB가 대통령이 지냈다 하더라도 국가기록원 뭐 밖에 갖고 놓은 것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야. 옛날에 노무현 저쪽에 저거 뺐다고 해서 막 난리쳤던 때가 이때잖아. 그래서 이거 영포 빌딩 지하실에 숨겨놨다가 이거 특활비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게 국고 손실죄인가 그렇더라고. 그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게 턱 걸린 거야. 그러자 이 MB 쪽에서 공문을 보내가 이거 원래 청와대에 가 있을 건데 우리가 실수로 잘못 갖고 왔으니까 청와대로 보내줘라. 저 국가기록물실로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어. 이 말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검사가 보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받았어요.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다른 범죄 사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장을 새로 받아야 돼요. 요 사건하고 요 사건 다르잖아, 그제? 그래서 한 개 사건은 한 개 단위로 취급합니다. 이게 형사법 대원칙이란 말이야. 구속영장의 효력도 한 개 사건 단위로. 별개의 사건이 밝혀지면 또 영장을 또 받아와야 돼. 예? 영장을 계속 받아와야 되죠. 그 다음에 기소했을 때 전부 다 상소하면 다 올라갑니다. 상소하면 한 개 사건이 단위야. 기판력도 한 개 사건의 범위로 기판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강도였는데 1천만 원 절도로 재판받고 징역 살해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10억짜리 강도라는 게 밝히잖아. 그럼 나중에 10억짜리 강도로 기소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무슨 효력이 있다 그랬지? 일사부재료력, 기판력이 있다 그랬잖아. 한 번 재판받은 거는 두 번 다시 재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처벌되지 않아요. 자, 요 원리가 고소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얘기인데 그대로 적용 안 됩니다. 그 예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위 대원리를 이야기한 건데, 자, 고소의 경우도 고소효력은 나눌 수 없다는 불가능한 원칙인데 객관적 불가분이 있고요. 주관적으로는 가분이 아니고 불가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가분이에요. 객관적 불가분, 주관적 불가분인데, 객관적 불가분은 한 개 사건 일부에 대한 고소는 한 개 사건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합한 예를 못 들어서 옛날 강간죄 예를 그대로 들고 있는데, 둘 다 친고죄인 경우,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고죄 속에 비친고죄가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듣게요. 옛날에 강간죄에 이제 있었는데, 고소장에는 강간 다 했다는 말을 못하고 폭행 다 했다는 말만 한 거야. 이걸로 고소했잖아. 그러면 고소율이 전부 다 안 미칩니다. 강간까지 미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친고죄였을 때 강간죄 고소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도 됐어요. 이걸로만 고소 받았다면. 그래서 한 개 사건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한 개 사건 전부 고소된 걸로 쳐준단 말이야. 그게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이고요. 주관적 불가분은 A, B, C 세 놈이 있는데 A, B, C 세 놈이 인터넷에다가 갑을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A만, 정범 A만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내면 공범 B, C도 다 고소된 걸로 칩니다. 이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이에요. 아까 형사소신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면 각각 따로따로 나눠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주관적 가분이 대원칙인데 요거는 예외적인 원칙입니다. 예외적 원칙으로서 이렇게 다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한 놈만 고소하면 다른 놈도 다 고소된 걸로 치고, 한 놈만 고소 취소하면 다른 놈도 다 고소 취소된 것으로 돼버려. 그게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인데,
왜 고소의 경우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주관적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형사법이 우리 형사법이 인정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바로 친고죄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고죄 문제점. 친고죄는 피해자한테 범죄를 처벌할까 말까 판단하도록 맡겨놓은 범죄를 그랬잖아요. 그지? 피해자한테 맡겨놨는데 맡겨놓고 보니까 지멋대로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뭐 강간죄로 처벌해달라, 폭행죄 처벌해달라, 이렇게 처벌 범위를 피해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A를 처벌해달라, A 놔두고 B 처벌해달라, B 놔두고 C 처벌해달라. 고소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지멋대로한 걸 막게 해가지고 일단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죄를 처벌하나 마나 그것만 결정해라. 그것만. 그리고 결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것인지는 피해자한테 안 맡긴다. 이 논리가 고소 불가능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사건에 고소하면 다 고소된 걸로 치고 여러 공범 중에 한 사람에서 고소하면 다 공범 다 고소된 걸 쳐가지고 일단 다 고소 효력을 미치고 다만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지는 검사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강간죄로 기소할지 폭행죄로 기소할지 검사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만약에 일부만 기소하더라도 일지 전부 기소된 걸로 치는 객관적 불가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죠. 근데 검사가 뭘 기소할지는 검사가 마음에 달려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ABC 세 놈에 대해서 한 놈만 대해서 고소하면 다 고소된 걸로 치는데 고소율은 다 미치지만 검사가 어떤 놈을 기소할지는 검사 마음에 달려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검사의 경우는 객관적 불가분과 달리 세 놈 중에 이것만 기소하더라도 다른 놈은 기소된 걸로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객관적 불가분은 이것만 기소하면 한 개 사건 전부 다 기소된 걸 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객관적 불가분인데 주관적 가분의 원칙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놈 한 놈만 기소한 놈은 그 놈만 기소돼서 처벌받는 것이지 다른 놈은 처벌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거는 수사 과정 얘기고 고소의 경우는 피해자가 지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죄 일부만 고소하더라도 전부 고소된 것 치고 공범 중 한 사람만 고소하거나 한 사람만 고소 취소하면 전부 고소되거나 고소 취소한 것으로 일단 처벌입니다. 일단 그게 고소의 불가분 원칙이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 고소 불가능 원칙 적용 범위가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그 친고죄만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은 형사법 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거죠. 따라서 명문 규정이 없어요. 없더라도 이론상 인정됩니다. 한 개 사건은 한 개 단위로 취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인정된 거고 그 이유는 처벌 범위는 피해자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취급한다는 원리가 여기 적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은 즉 공범 중 1인이나 그 수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 다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주관적 불가분은 형사법 대원칙에 대한 예외 원칙입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우리 형사법상 233조에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처벌 범위는 피해자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이게 적용이 됐던 거고 또 공범 고소는 똑같이 취급한다는 이 같은 논리 때문에 나왔죠. 자, 그 결과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만 적용됩니다. 친고죄만 적용되고요. 일죄만 적용되고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다르기 때문에 일죄만 적용되고 수죄는 적용 안 돼요. 이게 또 모르죠. 일죄가 뭔지 수죄가 뭔지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친고죄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일죄 일부가 친고죄일 때 말입니다. 한죄의 일부만 친고죄가 아닐 때에 친고죄 부분에만 불가분이 적용되는 것인데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범죄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고소의 경우에만 고소 불가분 원칙으로 부를 뿐, 친고죄의 경우에만 고소 불가분 원칙으로 부를 뿐, 모든 범죄에 일부만 기소하더라도 전부 다 기소된 걸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죄의 경우에는, 그지? 한죄에 대해서 일죄 일부만 구속영장 받으면 일죄 전부 구속영장 받은 걸로 치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모든 범죄, 반의사 불벌죄나 뭐 즉시 고발 사건에 다 적용됩니다. 고소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일죄 일부가 친고죄이고 아닐 때 친고죄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은 역시 친고죄만 적용돼.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즉시 고발 반의사 불벌죄 뭔지는 좀 이따 보겠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 원칙이. 여기는 예외적으로 즉시 고발 반환서 불벌죄도 사실은 적용이 돼요. 객관적 불가 예외 없어요. 사실은 친고죄 비친고죄가 섞였을 때 친고죄만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책을 조금 정리하고 또 진도를 나가보죠. 59페이지. 아니 그 58페이지부터 먼저 보세요. 고소효력. 가로 1번 총설의에 고소효력이 불가분이라는 것이 고소불가분의 이치다. 나눌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도 조심하세요.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어떤 이론상? 한 개 사건은 한 개의 단위로 다룬다는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방갈 1번 제도의 취지, 고소불가능 원칙은 친고죄 고소에 대해만 적용됩니다. 원칙이. 왜 그러냐? 바로 친고죄 고소는 소수조건이 되고 공소정의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참고에 그 얘기 넣었어요. 친고죄 법 취지는 범죄의 처벌 여부만 피해자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고 그 처벌 범위는 국가 측 검사가 결정한 것도 하겠다는 것이 고소불가능 원칙이다. 따라서 고소효력은 범죄 사실이나 공범 전부에 미치더라도 검사는 그 일부 범죄 사실이나 일부 공범만을 기소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기소 편의주의 원리상.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제 객관적 불가분 원칙 봐보세요. 객관적 불가분 원칙. 한계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나 또는 그 취소는 고소 취소는 그 범죄 사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전부 고소되거나 고소 취소된 것으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 이제 죄수에 보면 단순일죄, 과형사일죄, 수재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죄수는 형법에서 해요. 형법에서 하는데 형법 다 끝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숫자. 넘버 오브 크라임이야.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죄수라 그러는데 그 죄수는 조금 다르지. 한자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죄수. 이 죄수가 아니고 죄의 숫자라고 숫자. 일죄냐 수죄냐 여러죄냐 이거죠. 그러면 죄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한 사람이 한 개의 행위를 해서 한 개의 죄를 범할 때 법적으로 일죄야 일죄. 돌을 한 사람이 한 개의 짱돌을 던져서 한 사람의 대갈통을 깨면 한 개의 상해죄가 된단 말이야. 두 사람이 두 돌을 각각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돌을 굴려서 한 사람을 대갈통을 깼다. 두 사람이 돌을 하나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몇 개의 죄가 되느냐? 두 개의 죄가 돼요. 사람마다 한 개 범죄가 되니까 두 개의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각각 돌을 던져서 때렸다. 그래도 두 개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물수제비처럼 타타타타타닥 튀었어. 물수제비 해봤지? 돌 던지면 물에 막 타타타닥 튀잖아. 일타상피처럼 한 개 때렸는데 두 개가 맞았어. 일타상피.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의 머리통을 깼어. 머리통을. 근데 이게 송괴죄고 여기 이제 상해죄인데 돌을 하나를 던졌단 말이야. 돌 하나를. 그럼 몇 개 죄가 될까요? 한 돌을 던져서 이게 두 개 죄가 돼요. 두 개 죄를 범하잖아. 송괴죄, 상해죄, 그지? 두 개 죄가 돼. 한 죄를 범했을 때. 자, 그래서 요 기준 사람이 달라지면 별개의 범죄가 되고 행위가 여러 개도 범죄가 되고. 그러면 한 놈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칼로 여러 번 바바바박 찔렀다 그러면 이것도 수개의 살인죄가 되나? 일단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일단 수개의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죠.
그다음에 한계죄를 범했을 때 일제다. 자, 그걸 알고 한 사람이 했다고 치고요. 한 사람이 한 행위를 해서 한계 범죄를 저질렀다 보십시다. 한 사람을 한계 전제라고요. 그래서 죄인은 일죄하고 수죄 여러 죄로 나눠져요. 수죄, 세브럴이죠. 수죄 여러 죄. 그래서 일죄는 한 사람이 한 행위를 한계 죄를 저지르는 거죠. 돌을 하나를 던져서 한 사람의 대가리를 깨거나 절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거죠. 수죄는 그러면 여러 행위를 해서 여러 죄를 저지른 거죠. 돌을 수개를 던져서 여러 사람의 대갈통을 깼다. 돌을 던져 여러 차를 깼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절도하고 뭐 폭행하고 또 강간하고 여러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죠. 이러면 각각 별개의 범죄죠. 별개의 범죄고 이제는 다른 범죄죠, 그죠?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없어요. 동일성이. 그래서 이런 거를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경합이란 말이 형법, 형사법에서 자주 쓰이는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여러 개가 달라붙었을 때 경합이라고 그래요. 경합이 경쟁이죠. 경쟁이 붙다. 이 붙을 합이잖아. 경쟁이 붙었다라는 것을 경합이라고 그래요. 경쟁이 붙었다. 대통령 후보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경합이 붙었다. 국회의원 할 때 경합이 붙었다. 이런 말이 쓰잖아요. 그지? 경쟁이 붙어있다는 거고 한 사람이 여러 행위를 했으니까 이놈한테 여러 죄가 막 씌워지겠죠. 여러 죄로 처벌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경합범이야.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으니까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이고 오늘 서로 따로 처벌하죠. 검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 뭐 해볼까?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 한 담배 훔치고, 그 다음에 초콜릿 훔치고, 뭐 양주 술 훔쳤어. 하나씩 매일 하나씩 훔쳐갔다고. 그러면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사실 따로따로 맞죠. 그래서 검사가 따로따로 기소해서 처벌받으면 최장 368년을 맞을 수가 있어요. 6년.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 그지? 아니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한꺼번에 기소하면 좀 깎아줘요. 한꺼번에. 거기 경합범 처벌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좀 깎아줘요. 나중에 경합범에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의 수는 한 개 죄인 일죄와 여러 개 죄인 수죄로 나누어지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 개 행위로 한 개 죄를 저질렀을 때가 단순 일죄이고 한 개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아까 본 돌 하나를 던져서 차 유리창도 깨고 운전하는 사람 머리통도 깼다 그러면 손괴죄하고 상해죄 동시에 두 개의 죄를 저지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처벌해야 될까? 여러 번 처벌해야 될까? 일단 참 이거는 일죄야 수죄야? 일죄야 수죄야? 수죄죠. 저질른 죄가 여러 개잖아. 한 개 죄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한 죄는 일죄는 아니잖아. 수죄잖아. 그죠? 여러 죄인데 그러면 손괴죄로 징역 때리고 상해죄로 징역 때려서 감옥에 보내야 돼? 얘가 억울하겠죠. 내가 돌을 두 개 던져서 두 개를 죄를 저질른 놈하고 내가 똑같이 처벌하면 어떻게 되냐? 돌 두 개 던져 놈하고 한 개 돌 던져서 두 개를 작살낸 거하고. 그래서 억울하니까 한 번만 처벌합니다. 네가 돌을 하나 던졌으니까 저질른 죄는 두 개의 죄지만 한 돌을 던졌으니까 한 개 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어느 죄로 처벌할까요? 어느 죄로? 손괴하고 손괴죄하고 상해죄하고. 근데 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 차가 롤스로이스나 마이바흐쯤 되면 이게 더 큰 죄가 아닐까 싶긴 한데 법적으로는 손괴죄보다 상해죄가 항상 높죠. 이거 돈이야 물어주는 게 이게 더 크게 물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형이 상해죄가 더 셉니다. 그래서 형법 40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한 번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과형상 일죄라고 합니다. 과형상.
과형상. 잘 알아야 돼요. 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일제단 말이에요. 실제로 수재란 얘기죠. 그 말 속에. 실제로는 수재인데 형만 한 번만 때리니까 형벌을 가하는 데서 일제라 그러고, 이제도 경합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인데, 아까 본 여러 돌을 던져서 여러 사람을 대갈통을 깬 이 경합범하고 요 경합범하고는 뭔가 다르죠. 뭐가 달라? 여기는 행위가 하나고 여기는 행위가 여러 개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기 때문에 경제에 붙어 있지만, 얘네들도 이제 경제에 붙어 있지만 한 번만 처벌하고 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상상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경합이 붙어 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럽니다. 상적 경합이라고 그러고, 이 실제적인 경합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줄여가지고 항상 형법할 때 하죠. 실경상경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요약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실경상경, 상산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상산적 경합범은 과형상일제다. 실제는 수재지만. 자, 그래서 다시 죄는 일제하고 수재로 나눠지는데, 일제는 단순 일제도 있고 과형상 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얘네들은 사실은 수재예요. 수재. 한계행위로 주어졌는데, 아까 뭐 담배 하나, 그 다음에 뭐 초콜릿 하나, 또 뭐 해서 술, 와인 하나 이렇게 매일 들고 가면 절도죄 6년 만든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가 알바를 했는데 1년이면 한 300일 출근해야 되죠. 300일 알바를 했어. 알바를 했는데 매일 집에 저녁 퇴근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들고 간 거야. 담배 하나씩, 뭐 초콜릿 하나씩,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이렇게 들고 가. 그러면 날마다 6년 이하짜리 절도죄를 저지르죠. 절도.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기소하면 최대 몇 년 동안 맞는다 그래서 300번 절도했으니까 300 곱하기 6하면 36이 18에다가 똥똥 붙으면 징역 1800년 이하 절도에 처하게 돼요. 징역 1800년 이하. 물리적으로 보고 그렇지, 그지? 하나하나 다 하면. 물론 한꺼번에 기소하면 좀 깎아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도 너무 세요. 그래서 이 범죄는 하나의 단일한 의사로, 얘가 앞으로 쭉 해서 밤마다 갖다 처먹으려고 작정한 놈이니까 이거는 의사가 하나라고 봐가지고 한 개 범죄로 처벌하고 맙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싸서 묶는다는 거죠. 싸서 묶어서 상습절도로, 이런 절도의 경우는 상습절도 한 개 죄로 처벌하고 말아요. 이 많은 범죄를 쌀포 묶을괄이죠. 쌀포 묶을괄, 포괄, 포장, 포장할 때 포가 쌀포야. 포대기, 싸서 이거 저거 띠로 두르는 것, 포대기. 쌀포입니다. 괄이 묶을 괄이죠. 괄호라는 것이 묶는다는 거예요. 요거 묶는다 이 말이야. 괄호. 포괄일제 싸서 묶어서 한 개 범죄로 처벌합니다. 상습범. 근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칼로 찔렀어. 찌를 때마다 살인,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 그랬잖아. 한 번에 팍팍팍 찍어서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럴 정도로 많이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그 수많은 살인 행위를 한 개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고 말아요. 하나의 죽이려는 하나의 의사로 봐서 찔렀다 해서 포괄일죄로 처벌하고 맙니다. 포괄일죄가 형법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5가지 크게 나누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형사법에 쓰이는 포괄일죄는 일단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만. 계속범, 영업범, 상습범, 요 3가지만. 계속범. 계속범이라는 게 그 강금죄 같은 게 있어요. 강금죄. 나쁜 의사들이 그런 짓을 가끔 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자인데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90이 넘까지 계속 병원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나이 70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의사 노릇을 하고 있으려니까 답답해가지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려. 가두고 자기가 이제 원장을 하는 거야. 또는 회사도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두는 순간 강금죄가 되죠. 그럼 매일 하루에 강금죄가 쭉 계속 범죄가 되잖아. 퇴원할 때까지, 그지?
감금죄가 되는데 매일의 하나의 감금 행위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한 개 범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감금죄가 된단 말이야. 계속범이고 그 다음에 영업범 무면허 의료 같은 게 있어요. 무면허 의료 야매라 그러지. 무면허 의료 뭐 코 성형 그다음에 이 같은 거는 워낙 비싸니까 야매들이 많지. 이빨 이런 거 해놓고 이런 거 무면허 의료를 하는데 이것도 시설을 갖춰놓고 하루 하나 이틀 하나 3일 하나 4일 하나 뭐 1년 내내 하나 한 개의 무면허 의료가 돼요. 또 영업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영업범 직업범이 포괄해서 한 개 범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방 본 상습범 상습 절도 상습 폭행 이런 것들 이것도 포괄 일자가 되는데 그래서 요 계속범 영업범하고 상습범하고 포괄 일자다. 요것만 알아두시고 앞으로 몇 군데 이상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을 모르면 요 기초 개념을 모르면 형사법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 답답해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 기초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죄수는 일제하고 수제로 나눠진다. 일제하고 수제. 일제 속에는 단순 일제, 과연선 일제, 포괄 일제 세 가지 있고 수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경합범. 과형사 일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고? 상사적 경합범이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제 일부만 고소를 하거나 과형사 일제 일부만 고소를 하거나 포괄 일제 일부만 고소를 했어. 그러면 이 고소 효력이 한 범죄 전부 다 미칠까 안 미칠까? 다 미치겠지. 일제는 한 개 단위로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치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수재의 경우에 요 한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이 다른 범죄 고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서로 별개의 범죄로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경합범은 서로 별개의 범죄니까 서로 별개라 그랬죠. 동일성이 없다 그랬죠, 그죠? 일제의 경우는 동일성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뒤에 많이 쓰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놨죠, 내가. 동일성이 있다, 즉 같은 사건이다. 수재는 경합범은 동일성이 없다, 즉 별개의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동일성이 없다 옆에다 다른 사건 써놔. 거기 빠져있네. 동일성이 있다 옆에는 같은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성이 없다, 동일성 X 해놓은 데는 다른 사건이다 써놔. 다른 사건이다. 자, 그러면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 원칙은 일제에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수재는 적용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가분 원칙은 일제만 적용되고 수재는 적용 안 된다. 근데 이제 요거 맞아 하고 가죠. 과형사 일제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옛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 친고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잘 안 나와요. 근데도 요런 정도로 알아둬야 되는데. 자, 다시 과형사 일제를 보면 한 개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친고죄가 피해자가 같으면 둘 다 피해자고 친고죄 같으면 피해자 같으면 불가능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 한 놈이 A에 대해서 그 모욕도 하고 하나 행위로 모욕도 하고 뭐 그게 되나? 그 예를 잘 못 들겠어. 옛날에 그 성범죄 있을 때는 쉬웠는데, 근데 이 한 개 행위로 저지른 수개의 죄가 둘 다 친고죄이더라도 피해자가 달라지면 고소 불가능 원칙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마다 따로따로 마음이 다 다를 거니까. 만약에 같은 피해자라면 요것만 고소하면 이 고소 효력이 요도 미치는데 피해자 A가 고소한 것은 A 마음이고 피해자 B는 따로 할 거니까 그래서 한 개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둘 다 친고죄라더라도 피해자가 달라지면 불가능 원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한 개로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친고죄고 친고죄 아니면 이거 불가능 원칙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친고죄만 적용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 예를 항상 곁들 수밖에 없네. 강제추행하고 모욕하고 강간미수하고 강금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론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과형사 일죄의 경우는 둘 다 친고죄고 피해자가 같을 때만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책에 주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59페이지 주의. 과형사 일죄 주의. 꼽아봐봐. 하나의 문서로 갑을병을 모두 모욕한 경우, 이게 상사적 경합범이죠. 피해자가 같아 달라? 피해자가 다르지, 그지? 그래서 갑의 고소가 을병의 고소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이 적용한대요. 자, 그런 정도만 보시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관적 불가능입니다. 여기는 판례도 많고, 이게 법이 그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뀐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니까 이쪽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관적 불가능에도 필요편 4-5개 해놓고, 이번 시험에 아까 본 고소 취소 쪽에 안 나오면 요게 나와요. 통계상 나올 차례가 됐어, 시험에.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잘 표시해 놓으란 말이야. 이번 시험은 포기하도록 다음 시험은 해봐야 되잖아. 자,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은 공범의 불가분을 말하죠. 공범. 자, 요거 줄 쭉 치고요. 앞에 의해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친다. 즉 다른 공범도 고소된 걸로 친다. 또는 고소 취소된 걸로 친다라는 거죠.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도 각칙상의 공범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말 모르지 뭐. 총칙상 공범, 각칙상 공범 형법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A가 범인이에요. 진범이야. 정범이고 A가 폭행을 하거나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달거나 뭐 복붙하지, 복사해 붙이기 하고 이러는데 B가 시켰어. 국정원 아무개가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그러죠. 시켰다고, 그지? 옆에서 도와줬어. 쫄쫄쫄 따라다닌다 그래서 종범이라고 그러죠, 그죠? 옆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방조범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형법 총칙상의 공범입니다. 형법은 총칙, 각칙이 있는데 총칙상의 공범이 바로 교사범, 종범, 방조범을 말하는 거고, 원래 A가 혼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교사범, 종범이 지들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담을 했죠. A의 행위에. 그래서 이런 교사범, 종범을 임의적 공모를 그럽니다. 이미 자기의 뜻에 따라 공동 가공했기 때문에 임의적 공범이라고 그러고요. 필요적 공범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간통일 때 남편하고 꽃뱀 간통죄가 간통을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범죄가 안 됐지만 간통죄가 살아 있어야지 이 강용석이가 참 처벌받았었는데 어제 민사 소송을 해가지고 또 떠들썩하게 언론에 나왔던데 강용석이 누군지 알죠? 고소왕 강용석 변호사였고 도도맘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그 간통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 도도맘의 남편인데 남편이 이게 스키 강사고 TV에 자기 이름을 밝혀서 이제 이름을 밝혀가지고 이번 TV 해설자로 나온대. 해설자로 둘이 이제 이혼했고. 근데 이혼하기 전에 이놈하고 인연이 둘이 간통해서 나한테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니까 강용석한테 1억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건 거야. 징벌적 배상으로. 그래서 그걸 반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리고 니들은 간통, 옛날 같은 간통,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거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간통죄 있었으면 이제 처벌됐겠지. 간통죄로 징역 몇 년에도 처벌됐을 2년 이하지만 처벌됐을 텐데 안 하고 이제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거 둘이 혼자서 뭐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친고죄는 아니지만 그 공범으로만 저지를 수 있는 게 뇌물죄 같은 거 있죠. 뇌물죄. 뇌물죄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잖아. 혼자 뇌물 주고받고 처벌받을 수는 없죠. 그런 게
공범으로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이 그래요. 형법 각칙 규정상 그렇게 공범으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규정이 된 게 있죠. 더 많아요. 뭐 소요죄 같이 폭행 협박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거 이런 것들, 내란 같은 것도 공범으로 할 수 있죠. 그런 필요적 공범이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임의적 공범이든 필요적 공범이든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정범만 처벌하겠다고 고소하면 교사범 정범도 고소된 걸로 되고, 방조범 얘는 봐주겠다 고소 취소하면 정범 교사범도 다 고소 취소가 돼버려요. 옛날에 이게 그 간통죄가 친고죄였을 때 남편만 고소 취소하면 얘도 고소 취소, 꽃뱀만 고소하겠다 해도 남편도 처벌되고 그랬었어요. 불가능원칙이고, 자,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자, 요 판례가 또 최근 판례로서 그렇게 최근도 아닌데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공범이 여러 명이 있으면 A, B, C 세 놈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고소를 한 거야. 얘는 처벌해 달라라고 고소를 했고요. C에는 고소하지 말아 달라라고 고소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A는 처벌해 달라고 그랬고 C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형사고법상 고소 불가능 원칙에 따라 A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면 B, C도 처벌하는 것으로 되죠, 그죠? 그죠? 다 처벌되는 걸로 되고 고소되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C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B, C도 다 A, B도 다 처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모순되는 고소이고, 모순된 고소는 고소 효력이 없어서 무효인 고소가 돼버립니다. 자, 그거 하는 판례요. 고소 불가능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 고소를 할 수 없다. 모순된 고소이기 때문에 무효인 고소가 되고 고소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이러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이것도 이제 다 변경이 된 건데, 옛날에 성범죄는 친고죄였다가 여러 명이 합동으로 강간을 했다 그러면 이게 비친고죄였어요. 비친고죄. 근데 이제 비친고죄고,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또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해요. 자, 어디 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 사실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 제기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비친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놈들이 합동 강간했다 이래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검사가 합동 강간이 아니고 단순 강간이고 뭐 방조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사는 친고죄로만 기소를 합니다. 친고죄로만 기소를 해요. 그러면 법원 판사가 재판해야 될 것은 불고불리 원칙상 검사 기소한 것으로 재판해야 되죠, 그죠? 친고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가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친고죄로 기소했으니까 친고죄로 돼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소 취소하게 되면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상 다른 사람도 다 고소 취소된 것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고소 취소하게 되면 무슨 재판해야 돼? 공수기가 판결해야 되나 그잖아. 공수기가 판결. 그래서 공수기가 판결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자 하였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피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했으니까 법원으로서는 친고죄 소송권이 되는 고소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된다. 자, 노랗게 된 거 줄 치세요. 유효하게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지문에. 요즘 막 지문이 길게 나오는데 이런 판례가 이게 그대로 나와. 그리고 이 경우에도 친고죄 고소 불가능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유효
공범관계 있는 얘한테 얘가 공범이고 공범이 돼서 고소 취소했으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얘도 고소 취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수기각 판결해야 됩니다. 밑에 써놔 거기다가 피고인한테 미치니까 피고인한테 공수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서 알고 얘를 처벌하려고 다시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한번 고소하고 고소했다고 고소 취하면 다시 고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처벌 절차에 또 깜빡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가볼까요? 적용 범위. 이것도 중요해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인 적용 범위는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항상 적용됩니다. 절대적 친고죄 어떻게 외우라 그래서? 사모 비누그지? 사자미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지? 그 사모 비누의 경우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신분관계 있든 없든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고소 있어야지만 처벌하는 거니까 이때는 항상 적용됩니다. 근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관계에 있는 친족이란 신분관계에 있는 자끼리만 친고죄가 되고 신분관계 없는 사람은 친고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삼촌 집에 큰 조카, 작은 조카, 조카 친구하고 가서 썰이를 했으면 큰 조카, 작은 조카는 신분관계에 있으니까 삼촌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하지만 조카 친구는 얘는 고소하든 안 하든 그냥 처벌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친고죄의 경우는 정범에게만 고소하더라도 교사범 정범에 다 고소 효력이 미치는 거고 큰 조카, 작은 조카, 조카 친구 있으면 이 큰 조카한테 고소했다 그랬으면 작은 조카에도 그거 고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응? 미치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조카들한테 고소를 하게 되면 조카 친구들한테 고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그리고 얘는 고소 있든 없든 처벌하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친족 상도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또 그 CCTV가 다 있으니까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설 때 집에 뭐 키우던 소가 있고 뭐 가축이 있는데 설 새러 간다고 요즘에 뭐 자동 그 장치가 돼 있으니까 해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소가 몇 마리 줄어 있는 것 같아. 안만 느낌상. 그래서 CCTV 돌려보니까 어떤 새끼가 소를 몇 마리 몰고 나간 거야.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맡겼더니만 알고 봤더니 지 동생이야. 그거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화도 친다고 빼가간 거야. 마찬가지지. 동생 고소해 처벌하잖아요. 그죠? 조카들이 고소해 처벌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다가 이제 그 조카의 아버지인 뭐 형이나 동생이 와서 봐달라고 막 손 비니까 얘들 고소 취소해요. 고소 취소해서 파출소 저 경찰서에 있는 놈을 꺼내주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냥 경찰서 계속 있죠. 얘는 혼자 처벌받아요. 혼자. 조카 친구는 고소 취소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고소하든 안 하든 얘는 처벌받죠. 그런 경우 많아요. 집 나간 아들이 가출한 중학생인데 자기 아버지 금방을 들어가서 털었어. 그리고 친구하고 팔로 다녔어. 그러면 요 아들은 처벌 안 받지만 같이 팔로 다니는 친구는 처벌받잖아. 형사 전과가 둘 다 전과는 일단 남구나. 물론 이제 판사가 그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상대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관계 있는 자에게만 고소 불가능 효력이 미치지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는 고소 불가능 효력이 안 미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 군대 갔던 군대 동기가 이제 그 휴가 와가지고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누나 집에 있는 폐물을 훔쳐 갖고 나와서 룸살롱에서 쓴 거야. 그러면 누나가 이 동생을 처벌하겠다 고소하면 이 동생 군대 동기도 고소된 걸로 치느냐. 근데 얘는 고소하든 안 하든 처벌받는 거지 군대 동기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같이 털자 했을 때 걔 말 믿고 가다가는 엉뚱하게 그쪽은 친족 상도례 적용받아 처벌 안 받는데 엉뚱하게 따라간 놈이 처벌받아요. 조카 친구가. 그래서 이 사회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 자기 집에 놀러 가자 뭐 친척 집 놀러 가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걔만 처벌을 받고 나만 처벌받을 수 있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그 6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상대 친구체 그걸 한번 봐봐. 그거부터 마저 보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갈게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 신적 상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교수 효력은 자 비신분자 밑에다 친구 써라. 친구에 대한 조카 친구에 대한 고소 효력은 신분자 조카라고 써놨어요. 조카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자 조카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 조카 친구에 효력이 없다. 다만 공범정보가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는 이원 제정했는데 전부 다 조카들끼리만 다 갔어요. 그러면 한 조카만 고소하더라도 다 조카 다 고소된 걸로 치고 한 조카만 고소 취소하면 다른 조카들도 다 고소 취소된 것으로 돼요. 마침내 거의 끝이 보이네. 좀 쉬었다 하죠.